감성경제방송 돈다방 미쓰리 9월 3일 토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엄청난 날입니다. 네. 제가 오늘 유튜브 라이브 2시간 30분 지금 하고, 그리고 팟빵용으로, 그리고 2시간 30분이 너무 이제 늘어지니까, 팟빵용 방송을 녹음해서 유튜브에 이제 한 번 더 올려드리려고 30분 녹음을 마쳤는데 날렸습니다. 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방송을 하고 있고요. 방송을 포기하려다가 9월 1일 목요일, 9월 2일 금요일 뉴욕 증시를 기다리시는 우리 팟빵 청취자님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9월 1일 목요일, 9월 2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과 그리고 9월달 증권사 증시 전망 세 개 간략하게 볼게요. 뭐냐면 제가 아까 먼저 녹음한 데에서는 이런저런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앞으로 하나씩 팟빵에 계신 분들은 좀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쓸데없는 얘기는 좀 집어치우고, 자, 우선 9월달 증시 전망은요. 키움증권은 방어적인 스타일을 취해라. 코스피 2380에서 2580포인트 예상하고 있고요. 변동성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은 4분기에 달러 약세를 예상하고 있고요. 9월 달에 75bp 금리 인상한 다음에 기준금리 인상폭을 좀 줄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교보증권은 베어마켓 랠리 끝났다. 그리고 지금은 증시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방향성보다는 금융지표, 주식, 금리, 환율 이런 변동성에 집중해야 된다. 이러한 변동성이 얼마나 줄어들지를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으며, 코스피는 2400에서 2600포인트 보고 있습니다. 현타를 빨리 인정하라라는 조언을 해줬고요. 자, 9월 1일 목요일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하락하고 반등하겠지 했는데 또 하락하고 반등하겠지 기대했으나 확실한 반등보다는 겨우 다우지수와 S&P가 0.46, 0.30% 정도 플러스로 전환되는 정도의 반등에 멈췄고요. 나스닥은 반등하지 못했습니다. 목요일 기준으로 FOMC 회의가 D-Day 19일 남았죠. 제가 앞에 방송에서 고용지표가 잘 나와도 걱정이요, 못 나와도 걱정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용지표가 잘 나오면 어금니를 꽉 깨물고 미국 경제가 안 좋아도 내가 인플레이션 2%가 될 때까지 금리를 인상할 거야 하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의지 때문에 고용지표가 잘 나올수록 공격적인 금리 인상 예상된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고, 만약에 고용지표가 부진하다면 경기 침체 우려감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고용지표가 잘 나와도 불안, 안 나와도 불안, 이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목요일날 뉴욕 증시는 고용지표를 좀 기다렸고요.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 5,000명 감소해서 23만 2,000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3주 연속 감소세인데, 문제는 전주 대비 5,000명 감소해서 23만 2,000명이라는 얘기는, 그렇다면 전주에는 23만 7,000명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난주에는 24만 3천 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숫자 왜곡이 좀 크고요. 8월달 감원계 전월 대비 감소했고, S&P 글로벌 8월달 제조업 지표 51.5로 전월 대비 하락. ISM에서 발표하는 8월달 제조업 지수 2020년 이후 최저치라고 합니다. 52.8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뉴욕 증시는요. 혼조세로 마감한 목요일 뉴욕 증시가 이제 어느 정도 하락을 멈추고 금요일날 반등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만 다시 3대 지수가 모두 1%대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1.07, S&P 500이 1.07, 나스닥이 1.31% 하락을 했고요. 금요일 뉴욕 증시는 골디락스라고 발표된 고용지표에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부담에 하락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골디락스란 뜻은 원래 의미적으로는 금발머리라는 뜻이고요. 원래 골디락스는 경제에 대해서 사용하죠. 원래 뜻은 높은 성장을 이루고 있어도 물가가 상승하지 않는 아주 그림 같은 이상적인 경제 상황을 뜻하지만, 이번에
골디락스는 경제 상황이 아니라 이날 발표된 고용 지표에 사용이 됐습니다. 골디락스란 단어는 아마 여러분들 2018년 말에 자주 들으셨을 겁니다. 2019년 미국은 2018년 4번의 금리 인상 이후에도 꾸준히 경제 성장을 이룰 것이다. 경기 침체 없다. 골디락스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골디락스는 개뿔. 2019년 금리를 인하했죠. 자, 그런데 왜 8월달 고용지표를 골디락스라고 했느냐. 자, 이날 경제지표를 보면은요. 8월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31만 5천 명입니다. 7월달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52만 6천 명이었고요. 6월달 고용지표, 7월달 고용지표 모두 예상치가 25만 명이었는데 6월달에는 30만 명대, 7월달에는 50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50만 명대의 고용지표를 보고 미국 경제 겁나게 좋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예상치는 31만 8천 명을 예상했는데 예상치보다는 3천 명 적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예상치에 부합했다라고 예쁘게 포장을 합니다. 대신에 8월달 실업률은 7월달에 3.5였는데 3.7로 0.2% 상승합니다. 실업률이 안 좋아졌어요. 그런데 이 지표를 가지고 8월달 고용지표가 실업률도 올라가고 31만 5천 명이라는 이 수치는 예상치보다도 부진했다. 즉 부진한 경제지표다라고 해석을 하지 않고 골디락스라고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봤을 때 8월달 고용지표를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는 고용 안 좋았다. 즉 경기 침체다. 따라서 6월달, 7월달 예상치 25만 명을 뛰어넘었던 경제지표, 고용지표가 좋았던 이유는 미쓰리가 주장했던 대로 경제가 앞으로 안 좋을 거를 예상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회사보다 눈높이를 낮추고 일단 경제활동에 참여를 하는 적극적인 취준생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표가 올라가게 된 거라는 것이 맞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날 9월달 FOMC 기준이 이제 이날로 18일 남았을 텐데 고용지표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고용지표가 이렇게 나옴에 따라 고용지표 안 좋은데 가만 있어봐. 그러면 9월달에 75bp 금리 인상 할 수 있겠어? 하고 생각하면서 70%대 유지하던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56%로 떨어집니다. 반면에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은 20%대였다가 44%로 상승하는데 재미있는 사실은 지금 9월달 FOMC 회의가 2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어디로 이제 방향을 확실하게 잡아줘야 되는데 시장은 냉정하게 야 지금 미국도 경기 침체야. PMI 지표도 그렇고 지금 뭐 다 마이너스 기록하고 기준선 이하로 떨어지고 막 그랬는데 경기 침체야. 라고 하지만 그렇게 경기 침체를 우려해서 75bp 금리 인상이 무리라고 생각하고는 있지만 그런데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지 못하는 이유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보여준 강력한 금리 인상 의지 때문입니다. 어금니를 꽉 깨물었죠.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잭슨홀 미팅에서 강력한 금리 인상을 주장했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6일 연속 하락했고 다우지수와 S&P 500이 5일 연속 하락했던 이런 부진한 증시 속에서 쫄아가지고 금리 인상을 후퇴한다. 이거 자존심에 스크래치 가겠죠? 쉽지 않을 겁니다. 시장이 그걸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11월 달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플레 둔화 징후가 보인다고 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게 시그널을 준 거죠. 야 작작 좀 해라. 네가 얘기하니까 증시 빠지잖아. 증시 빠지면 내 지지율도 빠진다고 이놈아. 이렇게 시그널을 준 겁니다. 사실 2019년도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는 계획을 깨고 금리를 인하한 이유가 지금처럼 금리 인상을 고집하다가 증시가 빠지니까 결국 연준이 금리 인상을 후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 75bp 강력한 금리 인상이 2번이나 진행이 됐고 주식시장도 워낙 많이 올라가다 떨어지다 보니까 충격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아있는 기간 동안 시장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게 어이 정신 차리고 증시 떨어지는데 괜찮겠어? 이렇게
증시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게 75bp 금리 인상을 하지 못하게 길들이고 있는 거죠. 9월 10일까지 연준 의원들의 발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뒤에는 블랙아웃이고요. 그랬을 때 9월 10일 전에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 연준 의원들의 발언들을 보면 조금 우리가 신호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는 그 다음 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표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간이 좀 걸리지만 이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인플레 둔화 징후가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연준은 아마 압박이 굉장히 커질 겁니다. 예, 제가 내일 방송에서 다음 주 증시 전망 이슈를 정리해 드릴 거고요. 자, 남은 시간에는 제가 유튜브 라이브에서 방송을 해드렸는데 그게 2시간 반이니까 너무 길어서 제가 유튜브 라이브에서 해드린 내용을 다시 좀 정리 간략하게 해서 다시 하나 올려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사실 어제 평소에 안 먹던 소맥을 먹었습니다. 개빡쳐가지고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그 뉴스타파 보셨잖아요. 뉴스타파에서 김건희와 증권사 직원의 통화 내용을 보셨을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사람들은 김건희 주가 조작한 거 맞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통령실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식 절차 이해를 못해서 왜곡된 보도를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제가 개빡치죠. 저 증권회사 14년 근무했습니다. 그것도 한 증권사가 아니라 한화, 대우, 교보, 대신 4군데 증권사 근무했고요. 대형 증권사, 중형 증권사, 소형 증권사 다 근무해봤습니다. 그리고 매매도 겁나게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주식 절차와 그리고 주식 매매를 아는 제가 대통령실에 대해서 좀 반박을 해드리려고 해요. 한 3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김건희와 증권사 직원의 통화 내역을 보면 증권사 직원이 김건희에게 이사님이라고 합니다. 김건희의 내역 중에 도이치모터스 이사라는 내역이 있죠. 즉 증권사 직원은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이사라는 거를 압니다. 도이치모터스 이사인데 도이치모터 주식을 사는 거죠. 이거 내부자 거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가장 궁금했던 점이 뭐였냐면 왜 주식을 옮겼을까요거든요. 근데 그 주식을 옮겼을까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뭐냐면 윤석열이 한 얘기가 1월 14일 날 선수 이 씨에게 신한증권 계좌를 맡겼다. 그런데 한 4개월 정도 맡겨보니까 잘 못해서 5월 달에 관계를 끊었다. 5월 달에 관계를 끊었는데 주식은 어디 갔을까요? 였었거든요. 주식을 이체했죠. 그런데 그 뉴스타파 기사를 보면 1월 14일도 아닙니다. 그죠? 주식은 이틀 결제니까 원래는 1월 14일 선수 이 씨에게 주식 계좌를 맡긴 게 아니라 1월 12일 날 김건희가 직접 주문을 낸 거죠. 그리고 5월 20일 날 신한증권에서 다른 증권사로 옮깁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그 이 선수와 관계를 끊었다라고 했지만 그 뉴스타파 기사를 보면 증권사를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씨와 거래를 계속하죠. 그렇다면 과연 주식을 왜 옮겼을까? 마치 5월 20일 전에 예를 들면 5월 20일 날 다른 증권사로 옮기고 이 씨랑 관계를 끊었다라고 얘기해버리면 주식을 옮김으로써 선수와 관계가 끊어지는 것처럼 일반 사람들한테는 보이지만 저는 그게 약간 좀 애매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것도 선수랑 끊은 것도 아니고 계속 연락을 했다라는 부분이었죠. 그렇다면 주식을 왜 옮겼을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신한증권이 주포증권 계좌가 아니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즉 신한증권에서 계속 매집을 했다라는 것이 보여지면 투자자들은 저 증권사가 주포구나, 쟤네가 관리하는구나, 그럼 최소한 쟤네가 물량을 내놓을 때까지는 이건 누가 관리하는 거구나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그걸 믿고 사게 되거든요. 그런데 세력들은 아직 매집을 덜 했습니다. 따라서 신한금융투자증권에서 주식을 빼서 다른 증권에서 옮기죠.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은 그 내용을 모르니까 계속 매도 창구에서 신한증권에
매도 창구 순위를 보는 겁니다. 그 순위가 올라오지 않을 때까지는 아직 도이치모터스는 누군가가 갖고 있구나라고 보겠죠. 신한금융투자증권을 통해서 매도가 되지 않는다라고 볼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이에 다른 증권사로 주식을 옮겨서 다른 증권사를 통해서 물량을 던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이 보는 겁니다. 그리고 5월 20일 이후에 다른 증권사로 옮기고 매매를 계속하죠. 그건 뭐냐면 신한증권사에서 만약에 100만 주를 빼서 다른 증권사로 100만 주를 넘겨서 거기서 물량을 나오면 투자자들이 귀신처럼 압니다. 그러니까 증권사를 옮겨서 다른 증권사에서 계속 매집을 이어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주식 물량을 넘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대통령실에서 도이치모터스 관련 녹취록, 즉 뉴스타파 그 보도를 보면서 오히려 그 녹취록을 보면 이모 씨에게 1인 매매 맡긴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직접 1인 매매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렇다면 1인 매매 약정서를 썼는지 봐야죠. 이게 단순히 주식을 하시는 분이건 주식을 안 하시는 분이건 1인 매매하면 임의 매매 아니네 라고 넘어가실 수 있겠습니다만, 임의 매매는 고객 몰래 매매를 하는 게 임의 매매고, 이거는 법적으로 완전히 그냥 무조건 처벌입니다. 1인 매매는 맡기는 거긴 하지만 임의 매매랑은 다르죠. 맡기는 겁니다. 근데 1인 매매가요, 그냥 1인 매매 해줘가 아니라 1인 매매 약정서를 작성해야 되고요. 그 약정서 안에는 1인 매매 해주는 종목의 수와 매매 횟수와 뭐 이런 것들이 다 약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매매거래 약정서가 1인 매매 약정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으면요, 이게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그러니까 무조건 걸리게 되면 무조건 이건 법적 처리입니다. 민사에서는요, 민사는 증권사 고객과 직원과 소송에서 대부분 증권사 손을 들어줍니다. 왜냐하면 증권사 직원이 고객에게 원금을 보장한다는 각서를 써주거나 이렇게 그런 그 행동하는 거에 있어서 법원이나 금감원은 주식이라는 특징이 있잖아요. 원금 보장 안 되고 약간 투기성이 있다. 그래서 증권사 직원이 써주는 원금 보장 각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사 부분에 대해서, 돈에 관련된 부분에서 고객이 증권사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1인 매매가 제대로 됐으면 소송을 못 합니다. 근데 대부분 1인 매매가 아닌 거죠. 그런데 1인 매매 약정서도 쓰지 않아. 아니면 주문지나 전화 이런 게 없어. 그럼 결국 어떻게 하냐면 민사 부분에서는 포괄적인 1인 매매라는 걸 인정해 주지만 형사법상, 즉 증권거래법상 1인 매매 약정서 미작성은 위법입니다. 따라서 저는 뉴스타파 그 보도를 보고 세 가지 의심이 들고, 대통령실에서 뭐 주식 절차를 잘 몰라서 그런다는 동이라는 소리를 해가지고 제가 열받아가지고 정확한 그 절차를 알려드리는 거죠. 절차가 아니라 정확한 주식 매매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사님이라는 호칭은 도이치모터스 이사인이 내구자 거래요. 두 번째, 주식을 이동한 거는 주식을 이동하면서 마치 선수와 관계를 끊었다라고 포장했지만 결국 선수와 관계를 끊은 것도 아니고, 결국 그렇다면 주식을 이동한 이유는 신한증권이 주포계좌가 아니라는 거를, 주포계좌를 숨기기 위함이고, 세 번째, 대통령실이 직접 1인 매매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1인 매매 약정서를 제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 오늘 라이브도 하고 막 그랬는데, 사실 뭐 첫 방송은 허접하고, 예, 그리고 저도 약간 좀 첫 방이지만 또 은근히 막 긴장되고 그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약간 아쉬움이 많았지만 매주 토요일마다 돈다방 미스리 유튜브를 통해서 한 2시간 정도 라이브를 진행할 거고요. 오늘 그 시청자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좋은 방송을 해드릴 거고, 팟빵은 또 지금처럼 계속 청취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내일 방송에서 다음 주 증시 전망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시청자님들께 하나 약속드린 게 있어요. 돈다방 미스리 원고를 유튜브 커뮤니티에다가 올려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라온
당일 돈다방 미쓰리가 만든 원고를 보면서 돈다방 미쓰리를 들으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서 그걸 약속해 드렸기 때문에 팟빵 청취자님들도 유튜브 커뮤니티로 좀 오셔서 내용을 보시면 되고요. 제가 팟빵에도 올릴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댓글에다 올리면 되는데 이게 유튜브의 내용을 복사해서 올릴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된다면 제가 그 팟빵에도 그 작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풍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고요. 제가 오늘 막 2시간 반 방송하고 30분 방송한 거 날리고 지금 막 멘붕 돼가지고 기빨려가지고 저도 이제 좀 쉬고 내일 방송을 위해서 재충전을 좀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전 내일 방송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